네, 방송에 나온 맛집들을 보면요. 대부분 1, 2년 안에 명성을 얻은 곳은 없어요. 그 손맛이 대부분 3, 40년 혹은 대대로 이어져 오는 곳이 많은데요. 오래오래 한 자리를 지켜온 만큼 더 깊고 정성스러운 맛을 낼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최적의 맛을 내기 위해서 다들 한 가지 음식에 몰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이 맛이 좋을까, 저 맛이 좋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인호 아나운서님을 큰 박수로 이 자리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네. 예쁘셔가지고 제가 한 발짝 더 아유, 제가 더 비교돼가지고 제가 부끄럽네요. 이런 말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여자들끼리 네, 칭찬하고. 저희 비호감 받겠어요. 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아까 한 곳에서 오래 자리를 지킨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 아나운서였는데 10살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이가 30인데요. 네. 무려 20년 동안 지켜온 제 꿈에 대한 얘기, 존버 정신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인호 아나운서님의 강의를 박수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겸 지금 스피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인화라고 합니다. 제 강연 주제는요, 오하나의 꿈을 지키는 방법, 존버 정신인데요. 여기서 나 한 번이라도 존버 정신에 대해서 들어봤다 하신 분 계실까요? 들어봤다. 없으신가요? 이 유명한 단어를. 아이고, 놀라워라. 네, 저는 다 아실까봐 민망했는데 다행이네요. 존버 정신이 뭔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좀 비방용이에요. 그래서 방송용으로 제가 좀 알아왔는데, 존버 정신이란 이회수 선생님께서 책에서 쓴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회수 선생님께서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직도 존버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군요. 어린이가 묻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존경받는 그날까지 버티자. 그러니까 존경받는 그날까지 버티자가 존버 정신입니다. 근데 사실 원래 뜻은 어른이 묻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좋게 버틴다라는 뜻이에요. 좋게 버틴다. 그래서 진짜 뜻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존버 정신이냐 썼냐면, 사실 전 10살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중간중간에 탈락도 많이 했고요. 포기하고 좌절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버텨온 제 자신에 대해서 응원하는 말로 존버 정신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중용 23장인데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또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글인데요. 저는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수단도 많잖아요. 연기자가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고, 법관이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치킨집을 하셨어요. 다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맨날 치킨 먹어서 좋겠지. 근데 치킨집이 여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이제 호프집도 같이 하다 보니까 중노동에다가 또 치킨도 직접 손으로 다듬으셔가지고 손이 많이 거칠으셨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저는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항상 어머니 치킨집을 들렸거든요. 치킨도 먹을 겸. 그래서 엄마가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학교 갔다 와서 제가 조잘조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나야, 너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말하는 능력이 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탤런트는 사람들 앞에서 기분 좋게 말하는 능력이구나. 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에도 최선을 다하면 내 자신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뀌면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23장을 보여드렸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오인화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아나운서로 살고 있고요. 또 스피치 강사로 살고 있습니다. 진로 강사로 살고 있고 스피치에 관련된 칼럼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너는 항상 일할 때 행복해 보여, 꿈을 이룬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행복이란 꿈이란 단어도 썼어요. 근데 이 단어만 보면 솔직히 되게 있어 보이고 그럴싸하죠. 그리고 좀 단어만 보면은 엄친딸 같지 않아요? 아나운서의 서울대 어릴 때부터 잘날 것 같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키도 보다시피 작고요. 또 그렇게 마르거나 좋은 몸매를 갖고 있지도 않고 엄청나게 예쁜 미모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그냥 잘 웃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런 제가 20년 동안 꿈을 버텼던 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어릴 때 사진입니다. 제가 한 10살, 11살 제 과거 사진을 이렇게 오픈합니다. 비슷한가요? 많이 달라요? 네, 비슷하죠? 네, 얼굴 까무잡잡하고 지금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얼굴 되게 까맸어요. 맨날 나가서 놀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 친척 모임을 갔는데 이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얘는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 저보고 이상하대요. 그래서 왜? 내가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아니 지가 무슨 연인인 줄 안다고 어릴 때부터. 기차를 타면요, 저는 그 칸을 다 휩쓸면서 과자와 용돈을 이제 털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이렇게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데리고 가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췄어요. 그러면 쟤 뭐야? 하고서 관객들이 웃으시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술 더 떠요 막. 그래가지고 얘는 이상했다. 저는 그렇게 이상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에 목마르고 관심병자라고 그러죠. 관심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주과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씩씩해가지고 선모습 같다 그러죠. 얼굴도 까매가지고 제가 운동을 검도 검은띠 3단입니다. 그게 다 초등학교 때 한 건데 남자아이들을 패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 저한테 안 맞은 남자아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안티 오인나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서명을 돌려요. 제발 우리를 때리지 말아달라. 의리파여가지고 여자애들 괴롭히는 것도 못 봐가지고 가서 손봐주고 그런 애였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꿈을 써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써서 냈죠. 아나운서. 애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비웃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아나운서야. 형사나 해. 형사가 딱이다. 힘도 세고 형사나 해. 범인이나 잡아. 야, 아나운서 하려면 얼굴도 이뻐야 되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아야 돼. 야, 네가 무슨 아나운서야.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누구도 제 꿈을 좌절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비웃음에 제가 의기소침해져서 그래, 나 평범한 것도 하나도 없고 키도 작고 이쁘지도 않아. 그래, 나 못할 것 같아 라고 포기했으면 이 자리에 못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마음껏 놀려라. 내가 보여주리라. 그렇게 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요, 페이스북으로 초등학교 동창한테 쪽지가 왔어요. 야, 너 오이나 맞아? 내가 하는 오이나 맞아? 맞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반장이었고 제가 부반장이었어요. 근데 반장 부반장인데도 안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18년이죠. 18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18년 만에 페이스북 쪽지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근데 그 친구는 일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일본에서 사업해. 한번 일본 놀러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믿고 저는 일본을 갑니다. 그 친구를 만나러. 18년 만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친구를 만나러 도쿄까지 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공항에 저를 픽업을 왔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너무 대단한 게 대학도 안 가고요.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했다고 해요. 빈손으로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미천이 있기를 하나, 뭐 언어를 잘하기를 하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멘토를 매주 한 번도 없이 빠짐없이 찾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생활비가 없고 차비가 없어서 3시간을 걸어 다니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알바비를 어디에 썼냐면 멘토 찾아가는 데 썼다고 해요. 그래서 1년을 한 주도 빠짐없이 찾아가니까 그 멘토가 됐다. 너 이제 일본어도 되고 사람 자질도 봤다. 해라. 이래가지고 그분이 미천도 돼주시고 인맥도 소개해줘서 지금 차도 비사, 영국차, 엄청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그 일본 도쿄에서 막 방 4개인 그런 집을 살아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빈손으로 가서 일본 여행을 즐기고 왔어요. 근데 3일 내내 친구랑 엄청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야 오인아 네가 근데 왜 아나운서가 됐냐 이쁘지도 않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나 한국에서 여신으로 통해. 네가 한국 온 지 5년 넘어서 모르나 본데 우리나라는 여신 문화다. 근데 난 여신으로 통한다. 오여신이다. 그랬더니 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한인을 다 모았어요. 야, 여신인지 확인 좀 해달라. 근데 모든 친구들이 다행히 여신은 아닌데 미인으로 합의를 보자. 그래, 미인으로 합의를 봤지만 제 친구는 끝까지 야 여신 인정 못해. 미인 인정 못해. 근데 이나야 가기 전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나야 난 네가 여신인지도 모르겠고 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널 존경해. 솔직히 초등학교 5학년 때 네가 아나운서 된다고 할 때 비웃었다? 네가 뭐 아나운서 한답시고 웅변대회 나가고 발표대회 나가고 그게 웃겼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모습 보니까 존경해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진짜 이렇게 뭉클했어요. 그 친구도 나름 성공한 친구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일본까지 제가 가서 존경을 받았잖아요. 말 그대로 존버 정신이죠. 존경을 받을 때까지 버텨서 드디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한 아이였고 놀림을 받았고. 근데 제가 또 놀림을 받았을 때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제 별명을 만들었어요. 친구들에게 오하나라고 불리게 시켰어요. 야, 나 아나운서 할 거니까 오하나라고 불러. 오하나라고 불러. 근데 맨 처음에 안 부르다가 이제는 제 이름을 부른 친구가 없어요. 다 오하나 뭐해? 오하나. 제 이름보다 더 많이 불리는 별명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 오하나 이미 만들어놨는데 직업이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야. 그럼 오회사원 이렇게 불려야 되나? 그래가지고 더 포기를 못하게 됐고 제 자신에 대해서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있으면 당당하게 어디 가든 밝혔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그 꿈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걸 무시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세상에 괜한 경험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저기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사실 모든 스펙은 아나운서를 초점으로 맞췄지만 제 이력을 보면 이런 것도 했어. 특이하네. 제가 뭐 보좌관도 잠깐 했었고요. 국회에서. 네, 독도 관련 행사에서 일도 했고요.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중에 또 가장 의아할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제가 유학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제가 유학생도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4학년 때 24살 때 고민을 해요. 이대로 졸업을 해서 아나운서 시험을 계속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뭐가 있을까. 그래서 교환학생을 갈까 하다가 저는 뭐 하나 하려면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약간 하드코어란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하자 이래서 미국 입학시험을 봐요. 대학교 입학시험.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입학해버려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는 휴학을 하고 미국 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들어갑니다. 네, 가가지고 이제는 놀라웠던 건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문화 충격을 어느 나라 사람한테 받았을 것 같나요?
우리나라 사람, 뭐 아니면 미국 사람? 의외로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은 좀 비슷하게 살아요. 제가 있던 지역이 이제 미국 중부였는데 한인도 거의 없던 동네였어요. 일부러 거기에 선택해서 갔는데 제가 충격적인 건 중동 국가 사람들에게 되게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당시에 제 별명은 중동의 여신이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중동 분들이 되게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 밤에 중동 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할 말이 있대요. 말해라. 그랬더니 결혼해달라고 하면서 반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 근데 와이프 있잖아. 너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잖아. 이랬더니 you know? 너 아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와이프를 4명까지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세컨드 와이프가 돼달라며 저에게. 네, 그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고. 네, 이제 가장 충격적인 거는 하루는 저한테 저녁 식사를 이제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7시에 저를 부르길래 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7시에 부르면 7시에 바로 먹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굶고 갔죠. 공복에 이제 갔는데 밥이 몇 시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9시, 10시, 새벽 1시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이슬람교는 1년에 한 달은 라마단이라고 해서 해가 떴을 때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밤에 먹는 문화가 많이 생겨서 이제 습관이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시기가 라마단 바로 직후였나 봐요. 저를 초대한 기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렸는데 기다리면서 이제 음식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거기는 흩날리는 쌀을 먹잖아요. 이렇게 쫀쫀하고 찰진 쌀이 아니라 흩날리는 쌀을 씻습니다. 그다음에 냄비에다가 밥하는 법 다 아시죠? 손 놓고 요만큼 이제 손금 해가지고 물을 붓잖아요. 그만큼 기름을 부어 넣는 거예요. 그 위에 향신료 막 넣고요. 이제 고기만 바뀌어요. 닭고기냐, 양고기냐, 소고기냐. 돼지는 안 먹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꿔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갖고 나오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만한 그 접시에 그냥 그걸 이렇게 쏟아 붓습니다. 이렇게 쌓이죠, 산처럼. 그 상태로 서빙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설마 이랬더니 이제 앞접시도 없이 동그랗게 앉더라고요. 그리고 수저도 없어요. 손으로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룰이 있나 봐요. 섹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진짜 안 겹쳐요. 신기하게 깔끔하게 잘 먹더라고요. 어쩌지? 근데 그때 고민했어요. 나는 외국인이고 이런 문화가 생소하고 불편한데 앞접시와 수저를 달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용기를 냈죠. 그냥 이 사람들의 문화고 난 초대받은 사람인데 경험해보자. 그래가지고 해봤거든요. 맛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 토할 뻔했어요. 솔직히 진짜 넣자마자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맛이었어요. 했는데 이제 그래도 저 때문에 요리를 해줬는데 어떻게 그래요? 훅 삼키고 와, 야 진짜 맛있다. 헐리우드 액션 막 이렇게 연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왜 웃어? 이랬더니 야, 너 토할 것 같은 거 티나? 그래도 예의상 한 3숟갈은 진짜 눈 감고 눈물 흘리면서 먹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몇 번 초대를 이렇게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야, 더 없어? 그랬더니 이제 지가 먹던 섹션을 약간 양보하더라고요. 이만큼 더 먹어. 그 섹션까지 공유하게 되는 나머지는. 근데 제가 그런 미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은 과의 친구들, 뭐 반 친구들. 근데 이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도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내가 너무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다루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적응해가지고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도 이게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나운서면은 좀 다양한 소재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좀 식견이 좀 넓혀졌다고 해야 되나? 그걸 확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에서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앉아서 과제 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미국의 공부를 마무리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거기서 졸업할 생각은 전혀 없이 간 거란 말이에요. 교환학생 가기 싫고 그냥 입학해서 학교 다녀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과목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연설을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엔 제가 또 무대 체질인가 봐요. 또 영어로 또 애드립을 하고 있어요. 막 요타는 영어로.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실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취업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스펙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그땐 즐겁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성적이 제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밌더라고요. 정말 어떤 대가 바라지 않고 몰입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괜한 경험은 없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봤으니까 앞으로도 공부할 일이 있다면 또 할 자신이 있어요. 해본 거니까.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괜한 경험이 없다. 뭘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1,000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1,000만 원을 썼어요. 어디에 썼냐면 아나운서 학원비에 1,000만 원을 썼어요. 여기 MC분도 좀 쓰지 않으셨나요? 네. 학원비가 좀 비싼데 한 두세 군데 다니다 보면 1,000만 원이 부쩍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1,000만 원 쓰는 동안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이 아깝고 그냥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지금 되돌아보면요. 제가 이렇게 꿈에 몰입을 하고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배웠을 때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피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대다수 그 아나운서 준비 시절 면접 보면서 뭐 카메라 테스트 시험 보면서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스터디하면서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스피치 강사할 때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1,000만 원이 전혀 저는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0만 원 투자해서 저는 지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체질상 좀 통뼈에다가 근육형이에요. 그래서 인바디를 하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운동선수냐고. 저희 어머니가 투포한 선수 출신이시고요.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투껑무술 3단, 태권도 3단, 유도 2단, 뭐 쌍절곤, 검도 3단 무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등치가 좋아요. 저희 유전자가 좀 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마르려고 해도 안 말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중요한 게 제가 살이 많이 불어서 키가 제가 160이 안 되는데 55kg까지 살이 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는 도저히 아나운서 시험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 해본 게 없는데 제가 해본 결과 가장 잘 빠지는 거는 그냥 굶고 누워 있었던 거. 근데 제가 굶고 누워 있으니까 기력이 쇠하잖아요. 사람이 말도 안 나오고 아까 막 이렇게 피픽 쓰러졌어요. 또 저혈압 있어가지고 했더니 엄마가 안타까운지 손잡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비타민 주사를 맞춰줬던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서럽기도 하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밥도 못 먹어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근데 그걸 해보니까 이제 저는 지금은 강사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방송보다는. 그래서 느낀 건 뭐냐면 또 나이가 또 30대가 접어들다 보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내 정신과 몸이 일단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건강하고 밝아야지 나를 보는 수강생들, 날 보는 사람들도 밝은 기운을 얻겠다라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굶고 빼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뭐 소식은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해야겠다 이걸 또 느꼈고 또 제가 아나운서 시험을 정말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계시나요? 네, 많은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면 알 거예요. 한두 번으로 봐서 이렇게 붙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신이 내려준 백지연 아나운서, 김주아 아나운서, 오상진 아나운서 같이 좀 신이 내려준 자질을 가진 사람이나 가능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진짜 탈락의 고배를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 시험을 한 100번은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서류까지 합해가지고. 맨날 울면서 또 쓰는 거예요. 떨어졌어. 그리고 또 지방 한번 갔다 오면 돈 되게 많이 들어요. 뭐 부산 한번 시험 보러 갔다 오면 30만 원만 헤어 메이크업 뭐 받고 뭐 KTX 끊고 뭐 이러면은 이제 돈을 막 투자를 해서 납박을 하면서 또 느낀 거는 제가 뭐가 문제인지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시험을 봤죠. 근데 이제 오래오래 장수생이 되다 보니까 친구 중에 먼저 합격한 사람도 있고 선배 중에 먼저 간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시험장에 가면 면접관이 선배가 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이제 면접관이야. 아니면 같이 준비하던 애가 먼저 돼 있어서 면접을 보고 있어, 나를. 그런 굴욕. 울면서는 시험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그걸 역이용했어요. 떨어졌으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려줄 수 있겠니? 자존심 상하죠. 같이 준비했는데 먼저 가 있는데. 근데 야, 왜 떨어졌는지 그 선배나 뭐 같이 면접 보신 분들한테 물어봐 주면 안 돼? 물어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안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아우라가 있구나. 그리고 아나운서 학원 가면은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합격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우라가 뭔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아우라가? 그냥 김태희처럼 이쁘게 태어나면 아우라가 있는 거 아니겠어? 난 이번 생은 안 되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활동을 하고 지금 스피치 강사를 하면은요. 제가 그때에 비해서 성형을 하거나 미친 듯이 다이어트를 해서 뭐 이뻐지거나 용이 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사진 같이 찍을 때 아나운서님 옆에서 찍기 싫어 부끄러워 그래서 막 가요. 피해요 저를. 그리고 아나운서님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우라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 아우라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누구나 있는 건데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바로 사람의 태도, 자세에서 이 아우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피치 강의할 때도 스피치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면접을 보거나 사람들에게 매력을 이렇게 어필 딱 할 때는 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아나운서 시험 가면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요. 1차부터 카메라 테스트인데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3번 오인합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양쪽에 화면이 대문짝만하게 제 얼굴이 떠요. 그것도 이쁘게 좀 잡아주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화면에 호떡 같은 게 이렇게 양쪽에 떠요. 근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쁘게 나오나. 카메라랑 눈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흘끗흘끗 봐요. 그러면은 면접관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죠. 뉴스 때도 뉴스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이러고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10시 막 이러면서 떨리는 와중에서도 내가 이쁘게 보이나 그걸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걸음걸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이나 뭐 프레젠테이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기로 되었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무대 뒤에서부터 자세를 반드시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제 자신이 알아요. 아나운서 시험장 가면은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다 예쁘거든요. 풀 메이크업하고 정장 입혀놓으면 다 예뻐요. 그러면 이제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3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입 풀고 막 발성 연습해요. 가, 갸, 거, 겨, 쿡, 하, 오, 아, 막 이러면서 막 아, 에, 이, 오, 우 막 이러면서 막 뉴스 막 연습하고 막 이런 부류. 두 번째 부류는 화장을 계속 고쳐요. 메이크업 받고 왔는데 예뻐지려고.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혹시요? 네네네. 마스카라 있으세요? 립스틱 있으세요? 네, 이거 빌려주고 막 서로 막 빌려주면서 상부상조하면서 막 저 어때요? 어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데도 막 이렇게 화장을 고치는 부류. 세 번째는 계속 셀카 찍어요. 이러면서 막 야 같이 찍자. 야 붙어 막 이러면서 막 근데요 대다수가 이 세 부류인데 그 중에 오히려 튀는 부류들이 있어요. 아나운서 시험장 가면 학원이 거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있습니다. 야, 너 왔어. 너 합격했구나. 너 2차까지 올라왔어. 막 이렇게. 근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소 딱 찍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내가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 마음가짐. 저는 맨 처음에 수험생일 때 몰랐어요. 얘네들이 여유가 있네. 뭐 믿는 구석에 있어? 백 있나? 뭐 준비한 게 있어? 왜 이렇게 여유만만해? 여유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세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걸음걸이, 두 번째 겨드랑이, 세 번째는 시선입니다. 걸음걸이를 좁은 보폭을 이렇게 걸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근데 큰 보폭으로 이렇게 걸으면 사람이 당당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섰을 때도 이렇게 당당하게 원더우먼 자세라고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프레즌스라는 하버드 이제 학자가 쓴 책이에요. 거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다리 보폭을 좀 넓게 하면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너무 떨렸고 키리를 신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걸음걸이부터가 이제 자신감이 나오고, 두 번째 겨드랑이인데, 겨드랑이를 많이 보일수록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발표할 때 뭐 이러고 뭐 하거나 면접 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뭐 이러고 본다든지, 네,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시선. 사람들은 아이 컨택에 의외로 약해요. 이렇게 쳐다보면 피해요. 특히 제가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떨어졌던 요인으로 많이 들었던 게, 카메라와의 눈싸움에서 제가 자주 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떨리니까 이렇게 보고 피할 때도 당당하게 딱 피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얘는 자신감이 있구나, 준비가 됐구나를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네, 이런 아우라가 중요하더라. 실제로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말하는데요. 자세를 고치면 3분 안에 자세만 바꿨는데 자신감을 관장한 호르몬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내가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다라고 할 때 자세부터 센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나도 바뀐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제가 아나운서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꿈은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나운서가 딱 되고 나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나운서가 됐으니 나는 이제 뼈를 묻으리라.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로서 행복해서 이제 저는 매 출근이 너무 기대되고 설렜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출근할 때 내일 월요일이야, 진짜 아침에 일어나야 돼 이러잖아요. 저는 출근하기 전날 잠을 제대로 이룬 적이 없어요. 매 순간 너무 설레고 신나가지고 내일은 뭐 있지? 메이크업 어떻게 하지? 방송할 때 아이템 뭐로 하지? 왜냐면 전 앵커였기 때문에 제가 방송 아이템을 직접 선정하고, 그 다음에 대본도 다 쓰고 기자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다 해야만 했기 때문에 더 재밌었어요. 제가 방송을 직접 만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다 고민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루하루 살았어요. 근데 제가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는 대다수가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짧고 그때그때 또 다시 준비생이 되어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꿈은 방향이라 느낀 게 뭐냐면, 아나운서 됐다고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죠.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본질적인 꿈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 그 수단으로 아나운서였던 거지, 꿈이 아나운서였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꿈인 줄 알고 된 마냥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구구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경제채널 아나운서가 됐는데 제 전공은 경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경제대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한 2주 동안 경제 전문서적 5권을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이제 2년 넘기지 못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경제채널 아나운서를. 근데 또 느낀 거는 몸값이라는 게 있어요. 정규직 아나운서가 아닌 이상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면 행사 MC를 보거나 어디 섭외를 받으면 몸값이 있어요. 근데 이 몸값이 나쁜 사람도 정말 많은 게, 헐값에 불러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너 경력 몇 번 없지? 이거 해봐. 내가 이 일도 줄 테니까 너 돈도 벌고 경력도 늘리는 거야. 라면서 이제 거의 마이너스 되는 돈으로 저를 불러요. 근데 이제 헤어 메이크업 받고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남는 돈은 없어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 그 경험 하나로
사겠다라는 말로 이제 저를 이제 현혹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몸값은 올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 사람이 후려치기 해서 저를 데려가잖아요. 아, 그래, 내가 잘하면 올려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막 새벽에 가가지고 막. 근데 몸값은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그 가격만큼 저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도 그냥 땡큐인 정도지 너무 잘해, 몸값 올려줘야겠다 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비하면 전 지금 몸값이 좀 많이 오른 편인데요. 몸값에서 내가 만드는구나. 내가 자존심을 지켜야겠다. 급하다고 해서 당장 돈이 없고 당장 일이 없다고 해서 싼 가격으로 이거 할래요? 하면은 덥석 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터무니없는 가격에 일이 들어오면 안 해요. 대놓고 말해요. 저랑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돈을 아예 안 받고 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헐값에 하는 일이 있어요. 제 기준이 있어요. 이건 제 자존심인데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강좌 같은 경우는 돈을 아예 안 받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차비 정도만 받고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내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그 친구들은 성인들보다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르고 편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싶다 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은 그 영향을 더 잘 받기 때문에 중고등학생한테는 거의 헐값에 하고 있습니다. 제 그 목표고요. 근데 상업적인 뭐 행사인데도 헐값에 부른다 이러면 이제 안 가요. 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안 갑니다. 네, 그건 제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몸값은 내가 정한다. 내 자존심도 내가 지키는 거다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요, 저도 이제 인생에 슬럼프를 맺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씩씩하고 밝고 웃는데 야, 너가 슬럼프가 있어? 힘들 때가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가장 우울할까요? 첫 번째,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차이인 거죠. 두 번째, 돈이 없을 때. 통장에 잔액이 딱 7,000원이야. 세 번째, 실직. 하루아침에 일해서 잘렸어요. 네. 당장 내일 출근할 곳이 없고 수입원이 없어요. 네 번째, 주변에 이제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 가족들한테도 말하기가 좀 창피하고 외로워요. 이 네 상황 중에 어떨 때가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3번, 4번. 다 4번. 네, 모든 분들이 4번을 하시네요. 돈이 없어도 이제 옆에 지원금만 있으면 난 괜찮다. 이런 마인드신가요? 저는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찾아왔어요. 아나운서 일을 그만두자마자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됐고요. 근데 그 헤어진 것도 자의로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돈이 없더라고요. 통장에 7,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를 만날 수도 없죠. 7,000원이면 커피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집이 인천인데 서울 오가는 차비가 왕복 5,000원이에요. 쓰면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그렇다고 다 커가지고 친구 만나게 돈 좀 주세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네 상황이 중복해서 찾아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누워서 우는 일밖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울기만 했거든요.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오니까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는 야,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봐 이러는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7,000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의 한 달 반을 밥도 안 먹고 누워가지고 울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험을 알았죠. 밥 안 먹고 누워만 있는 게 살 빠지는데 최고구나. 그때는 막 살이 빠져가 애들이 막 야, 징그러워 왜 이렇게 말랐어 막 이랬고요. 근데 굶어서 빼고 울면서 빼니까 사람 얼굴이 피폐해요. 지금처럼 건강한 게 없어요. 그냥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막 눈도 흐리멍텅해가지고 막
그런 슬럼프 시기가 한 달 반 넘게 지속되고 거의 울기만 했고요. 그러다가 근데 이때 저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돌파구가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를 아나운서 그만두게 한 것도 사람이었고 헤어진 것도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낀 것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였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이거의 또 해결책도 사람이더라고요. 전에 한번 잠깐 일하러 갔다 만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강의를 섭외하고 추천해주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번 봤는데 이나 씨는 강사를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사람 인상이나 말하는 걸 보면 느끼는데 강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었겠어요. 아나운서에 대한 미련도 강하고 아무런 의지도 없었거든요. 손가락 까딱할 의지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돈을 주겠다네요. 그래서 대기업의 S에 이제 저를 추천서를 넣어주십니다. 근데 들어가기도 까탈스럽더라고요. 경력 많이 보고요. 뭐 나이도 어리다고 싫어하고요. 제가 학사만 그때 당시에 나왔는데 학사만 한다고 싫어하고요. 그런데도 그 선배가 밀어붙이고 제가 여러 번의 면접을 통해서 거기에 강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해서 받은 돈이 300만 원이에요. 그 300만 원을 들고 터키로 뜹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회피하려고 갔어요. 아무것도 싫더라고요.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뭐 아나운서의 그 막막함. 잠시라도 현실에서 좀 동떨어져 있어보자. 그래서 원래 열흘을 생각하고 터키를 떠났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생각보다 저는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막막하게 누워서 울고만 있을 때 전 한심하고 가치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제가 제 자신이 싫었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여행을 가면서 되게 예기치 못한 상황도 많이 나잖아요. 길을 잃어버리거나 대중교통을 탈 줄 모르거나 터키면은 또 말도 안 통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위기 상황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제가 순발력으로 잘 대처하고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너무 상황 탓만 했구나. 아나운서에 그만두게 된 상황 탓, 남자친구 탓, 그리고 뭐 주변 내 친구는 아무도 왜 위로해주지 않지? 그런 탓. 근데 아니, 문제는 저한테 있었어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난 이렇게 강한 사람인데 손 놓고 있었던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불행했을 때는 실패했을 때나 좌절했을 때가 아니구나. 아나운서 그만두게 됐을 때가 아니라 도전할 것이 없을 때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된 거죠. 도전 없는 삶은 불행 그 자체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도전하려고 해요. 스피치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공부를 더 하려고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갔고요. 기회가 된다면 박사까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뿐만 아니라 제가 박사까지 한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도 강의를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방송도 너무나도 매력적이지만 이게 강의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스피치 강사다 보니까 실제로 말을 시켜봐요. 그러면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개발 안 하시는 분이 없고요. 동기부여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열심히 사세요.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연령대를 만날 수 있어요. 10대부터요. 저는 50대까지 가르칩니다. 대기업도 가르치고요. 공무원들도 가르치고요. 대학생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공중보건이 의사분들도 오시고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게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걸 만나고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직업을 하루하루 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 일을 맨 처음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욕심, 어릴 때부터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연예인인 줄 알고 본인이.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이 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 일을 하기 싫었죠, 맨 처음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사실 방송보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더 영향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부담스럽게 셀카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시기도 하세요. 봐달라고. 잘하고 있나. 그러면은 사뭇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열심히 봐드려요 또. 근데 그런 열정 보면 좀 이쁘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내 꿈의 목표는 아나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수단이었을 뿐이고 아나운서란 타이틀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요, 꼬불꼬불한 길인데 뚫려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 한 길은 이렇게 바로 뚫려 있지만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오른쪽 뻥 뚫려 있는 길을 가겠다. 벽을 뚫고 있으실까요? 반대로 왼쪽 가겠다. 왼쪽. 네.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연령대에 다른 게요. 중학생들은 다 오른쪽을 선택해요. 아직 어려가지고 아직 패기와 열정이 가득한가 봐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쌤 저거 벽 뚫는 게 뭐 어렵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죠. 저는 TV를 튼다고 해서 바로바로 나오는 유명하거나 잘 나가는 아나운서는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에 여러 번 검색해야지 겨우 이런 방송 했던 아나운서구나 라고 아는 그냥 소위 말하는 못 나가는 아나운서예요. 근데 저는 하루하루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 강의 바로 전날에도 밤을 이렇게 설쳤어요. 너무 이렇게 설레거든요. 무슨 말을 하지? 어떤 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까? 그게 너무 좋거든요. 하루하루 저는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존버 정신, 네, 존경받게 버티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여러분이 선택한 그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이 긍정적인 기운이 우리한테도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면접을 네. 정말 많이 보셨을 것 네. 같아요. 면접 볼 때 좀 자신감 있는 게 네. 약간 중요하다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자신감 가질 수 있는 비법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으로 여쭤보면요, 저는 면접 볼 때 떨까요, 안 떨까요? 저는 안 떨 줄 알았어요. 제가 요번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이제 마친 상태예요. 그러면 바로 전 학기에 면접을 봤다는 얘긴데요. 안 떨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대기실에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은 더 떨어요. 땀을 그래가지고 이제 1층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3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2명씩. 남성분이랑 같이 탔습니다. 근데 그 남성분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길래 많이 떨리시나 봐요. 내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떠시네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 많이 떨고 있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면접 보는 내내도 진짜 많이 떨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면접이다 보니까 약점을 많이 공격하십니다. 제가 일하면서 탭스 시험을 보느라고 시험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공부를 못 했어요. 근데 영어도 안 하면은 좀 실력이 녹슬잖아요. 점수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공격하시더라고요. 아니 미국 유학 갔다 왔다면서 점수가 왜 이러나. 지금 여기 경쟁자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 점수인 건 아나?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낮은 점수지만 제가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하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막 센 척하고 나왔는데 떨려서 미치겠는 거예요. 난 이제 떨어졌다. 저는 떨어진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합격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뭐 아나운서라 그런지 면접 때도 하나도 안 떨더만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면접 잘 보는 방법? 제가 강의도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떠는데 여러분 떨지 마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이기적인 것 같아요. 결과잖아요. 아니 자신감 가지세요 이러고 가지게 되면은 강의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가지면 되지. 쉽잖아요. 말이 쉽지. 근데 이제 누구나 떨지만 안 떨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은 누구나 없지만 자신감 있어 보이는 척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세가 중요하고요. 자세가 바뀌면 사람의 호르몬도 바뀌고 또 자신의 그 자신감도 어느 정도 업이 되고요. 두 번째는 목소리예요. 목소리부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나 봐요,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 웃는 거예요. 계속 웃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평소에 맨날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우울해 있다가 면접 볼 때 웃으려면 웃어질까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웃던 사람도 면접관에 이렇게 앞에 서면은 웃음을 잃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할 때 보면 말을 이렇게 시켜보잖아요. 말은 막 이렇게 잘 못하시는데 싱글싱글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말 내용은 안 보이고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나 같아도 저 사람 뽑겠다. 여유롭네. 말은 좀 못하면 어때?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웃는 거랑 목소리를 좀 자신감 있게 힘도 이렇게 내고 크게 내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자세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센 척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거죠. 내가 좀 약하더라도. 네.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웃으세요? 저요? 네. 저는요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심지어 애들이 놀려도 웃었어요. 돼지라 그래도 내가 뭐 돼지야? 이렇게 예쁜 돼지 봤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 멘탈이 되게 강하다. 아니 이렇게 웃고 넘기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처를 받는 것도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막 돼지래, 살 뺄 거야, 막 이런 거보다는 너희도 말도 그냥 이쁜 돼지 봤냐 이렇게 웃어 넘기면은 그냥 가벼운 농담이 되고 그냥 내가 상처 안 받으면 그만인데,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은 이렇게 연애를 할 때요. 보통 이렇게 저를 많이 좋아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싸우잖아요. 네가 아니야, 내가 더 좋아해. 아니야, 내가 더 좋아해. 막 서로 더 좋아한다 싸우잖아요. 근데 저는 너와 나중에 누가 날 더 좋아할까? 이런 질문할 정도로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키 작아도 저는 키 작아도 싫죠. 하지만 키 작은 걸 어떡해? 그냥 나름대로 그냥 내 자신이 그냥 생긴 대로 좋아요. 저는 매력이 있다 생각을 해요. 특히 웃고 넘기는 거, 또 세상에 이제 저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웃고 넘기고 그냥 즐겁게 하자. 인상 쓰고 화내봤자 나만 손해지. 네, 그래서 이게 매사에 잘 웃고 넘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편이에요. 네.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자신감이 계속 묻어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혹시 10살 때부터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하셨는데 준비를 하시다가 좀 흔들리거나 좀 그만해야겠다. 아니면 다른 꿈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런 네. 생각은 하신 적 없으신가요? 많죠. 그러니까 사실 낙방할 때마다 내가 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이 흔들릴 때 뭐냐면 같이 준비하던 친구가 먼저 갔을 때 경험 많이 하시죠? 그럼요. 되게 스터디 같은 거 하면은 근데 그 친구들은 달라요. 그 스터디 모집한다고 이제 뭐 이렇게 스터디룸 잡아서 많이 모이거든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스터디 모임한다 모였는데 몇 명이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개건을 했죠. 모집을 해가지고 왔는데 한 명이 딱 오는데 아우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나 같아도 쟤 뽑겠다. 그래서
너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나운서 되기 위한 외모? 그래서 걔는 네, 지상파로 굉장히 바로 됐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은 좀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걸로 계산을 하면은 나는 좀 승산이 없는데, 아니면 오래 걸리겠는데 좀 버틸 것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또 이게 일희일비하게 돼요. 자꾸 떨어지고 이러면. 그래서 뭐 학원을 가거나 뭐 이렇게 멘토한테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제가 아나운서 계속 해도 될까요? 그 한마디가 이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야. 그 선생님이 이나 씨는 좀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그만두고 싶다가도 한마디의 희망의 말. 아니요, 이나 씨는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충분히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고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일일비하면서 맨날 때려칠까 그만둘까, 그리고 아무래도 좀 경제적 어려움도 되게 컸어요. 오래 걸렸고 하니까 부모님도 이제 반대를 뭐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멀쩡하게 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그냥 일을 하지. 또 제가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국회 보좌관 일도 했었거든요. 부모님은 그쪽으로 일을 하길 바라셔서 노는이 그거라도 해봐라 억지로 부모님이 막 강요하셔가지고 잠깐 이제 인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국회의사당 역으로 가잖아요, 국회는. 근데 이제 6번 출구가 국회면 2번 출구가 KBS예요. 여의도에. 네. 그러면은 근데 저는 너무 불행했어요, 그때는. 아침에 출구를 나가서 찾는데 왜 나는 2번 출구가 아니라 6번 출구로 출근하고 있지? 난 이런 삶을 꿈꾸는 게 아닌데. 그래서 더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나는 2번 출구로 출근할 때까지 하리라. 2번 출구로는 못했지만 제가 있던 그 경제 채널이 그래도 옆에 색강역 여의도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소원풀이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춘들에게 네. 마지막 한마디 전해주셔야 되는데요.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취업 힘들죠. 결혼 힘들죠. 저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각박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존버 정신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 존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나운서 지망생 친구들 동지가 있어요. 동지 5명이 있었는데 존버 모임이라고 여자 5명. 맨날 떨어지면 이제 술집에서 서로 울면서 막 소주 먹고 맥주 먹고 이러면서 아니야 우리 존버할 수 있어 막 그랬는데 2명 살아남았습니다. 저 포함. 네, 1명은 이제 네, 공영방송국 아나운서가 돼서 네, 저희에게 신뢰감 가는 뉴스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남았고 나머지 3명은 다른 분야에서 각자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버를 확실히 그래도 기억을 하니까 살아남더라고요. 어떻게든 삽니다. 네, 죽지 않아요. 네,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네,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버 정신 파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버 정신 하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신 꿈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티셔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